네, 안녕하세요. 자, 생명과학 2 2단원. 자, 대단원 2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세포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 안에 어떠한 구성물질들이 있는가, 자, 그리고 세포의 소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구조와 기능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그리고 세포막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효소들의 작용과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되겠죠?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세포 소기관을 좀 배웠었어요. 기억이 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일단 동물 세포인지 식물 세포인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뭔가요? 그렇죠. 식물세포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세포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B가 가리키는 것은 엽록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가 가리키는 건 이제 까만 점들인데 이게 뭐였냐 기억이 날까요? 자, 이것은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 뭡니까? 단백질을 합성하는 도구죠. 그쵸?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DNA를 mRNA로 전사하고 그 mRNA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였죠. 자,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보이는 요 놈은 뭘까요? 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핵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머니, 자, 이런 주머니가 이렇게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소포체. 그리고 이쪽 주머니는 골지체. 기억나죠? 자, 그리고 여기 이 주머니 같은 건 액포입니다. 자, 액포는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봅시다. 14페이지에 세포의 특성 들어갈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이걸 먼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그리고 식물에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동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동물의 구성 단계는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이제 동물들의 구성 단계인데 보다 친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와 닿을 거예요. 자, 일단 세포. 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세포부터 시작하는가? 세포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뭐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세포 소기관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가? 이게 보다 더 작은 단위인데? 자, 왜 안 되냐? 이러한 세포 소기관들은 각각 따로 꺼내져 있을 때는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세포가 뭡니까? 그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세포. 그래서 뭐 상피세포, 적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 각각의 세포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포가 이제 비슷한 형태 그리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비슷한 형태나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조직. 자, 동물에서의 조직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이 상피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 바깥을 덮거나 그러니까 표면을 이룬다는 거죠. 자, 몸 안에 기관과 내강을 덮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위에와 같은 위에 내벽. 자, 여기를 덮고 있는 것도 역시 상피 조직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 근육 조직부터 할게요. 근육 조직은 뭐냐? 근육 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이 되죠.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은 신경 세포들이 모여서 신경 조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3가지 상피, 근육, 신경은 이제 어렵지 않게 와닿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결합 조직 같은 경우에 좀 어렵게 이제 와닿을 수가 있어요. 이 결합 조직은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조직들을 결합시키거나 지지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피 조직이 있고 여기 상피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근육 조직이 이쪽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조직이 바로 결합 조직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아니다 그러면 결합 조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결합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혈액이 결합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뼈가 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뭐 힘줄이 이제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힘줄 또는 뭐 인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게 인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합 조직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기능을 갖는 그러니까 이제 단계가 뭡니까?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나 간, 이자, 소장 이런 이제 기관, 자신의 기능을 갖는 기관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이제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하는 기관계를 이루게 되고요. 자, 소화계 또는 뭐 배설계, 뭐 호흡계, 그다음에 혈액이 이제 순환하는 순환계. 이러한 이제 기관계를 이루게 되고, 자, 이러한 기관계가 이루면 당연히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식물인데요. 식물은 동물에 비해서 잘 와닿지 않고 생소하기 때문에 보다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이 식물의 유기적 구성, 유기적 단계 이것은 이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 살펴볼게요. 자, 식물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뭐겠어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세포, 표피세포, 물간 체관세포, 유세포, 뭐 이러한 세포의 종류가 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유세포라고 하는 거. 자, 유라는 뜻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러울 유를 쓰는 거고요. 이러한 유세포는 광합성을 주로 하는 이러한 세포들을 말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세포, 비슷한 형태와 기능을 갖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동물에서 등장했던 조직하고는 약간 달라요. 일단 조직은요. 자, 분열 조직과 그리고 영구 조직으로 일단 나눌 수 있습니다. 분열 조직은 계속 분열을 하는 조직이고요. 자, 영구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을 말합니다. 자, 분열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생장점. 자, 생장점에서 길이 생장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형성층.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성층, 얘는 부피 생장을 일으키는 자, 분열 조직입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들은 영구 조직인데요. 영구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표피 조직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표피 조직. 표피 세포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을 이루고요. 그리고 표피 세포 외에도 또 뭐가 들어가냐면 공변 세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피 조직이 되는데, 공변세포라고 하는 건 표피세포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공변세포가 만드는 것이 뭐냐? 자, 바로 기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공. 요 그림에도 여기 이제 공변세포고, 여기 잎의 아랫면에 기공이라고 하는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을 말해요. 여기가 이제 기공입니다. 그래서 기공을 만드는 양 옆에 있는 이 세포가 공변세포예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표피세포와 공변세포가 자 모여서 표피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동물에서는 상피 조직이라고 했는데 식물에서는 왜 표피라고 하는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여튼 근데 바로 와 닿잖아요. 의미가. 그죠? 자, 동물에서는 상피 조직, 식물에서는 표피 조직이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통도 조직입니다. 통도 조직, 말 그대로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통도 조직은 물관과 체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그 다음에 체관은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해면 조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놈들을 유조직이라고 불러요. 유조직. 감이 오죠. 유조직. 여기 유세포에서 말했던 게 부드러울 유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조직은 광합성이 활발한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광합성이 활발해. 자, 그래서 여기 잎의 단면 이제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세포들이 이렇게 잎의 윗면에는 빽빽하게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꼭 울타리 같다 해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조직의 하나가 울타리 조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 잎의 아랫면에는 보다 더 세포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자 구멍이 슝슝슝 뚫린 상태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스펀지 같다 해서 해면 조직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잎의 윗면에는 이렇게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아랫면에는 듬성듬성 있는가? 자, 빛이 비추면 어디에 비춥니까? 그쵸? 빛은 이렇게 잎의 윗면으로 자 비추게 되겠지? 그래서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해서 세포들이 이렇게 잎의 윗면으로 배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듬성듬성 배열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요런 놈들이 바로 유조직이라는 거. 유조직. 되겠죠? 과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기계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튼튼함,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종류에는 뭐 후각 조직, 후벽 조직, 그러니까 뭔가 단단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식물 줄기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이런 단단한 기계 조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섬유 조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 조직 되겠죠? 그래서 연구 조직에 이렇게 네 가지의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동물에서는 기관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식물에서는 약간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조직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몇 개의 조직만 모인다든지, 하나의 조직만 모여서 만든다든지, 자, 하기 때문에, 자, 조직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조직계. 그래서 동물에는 없었던 이 조직계가 있어요. 자, 조직계. 조직계의 이제 첫 번째는 표피 조직계입니다. 표피 조직계는 표피 조직이 모여서 만들겠죠. 자, 쉽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관다발 조직계입니다. 관다발을 이루는 이제 조직계인데, 자,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통도 조직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물관, 그리고 체관, 자, 이런 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다발 조직계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형성층입니다. 형성층이 어디에 나왔었냐면 분열 조직 중에 하나였죠. 그죠? 자, 그래서 잎의 줄기의 단면, 줄기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이렇게 딱 자른 거야. 그래서 줄기의 단면을 보면 형성층이 이렇게 둘러서 있고, 형성층이 계속 분열을 하면서 새로운 물관세포와 새로운 체관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 생장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물관체관 형성층 얘네들이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를 이룬다.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기본 조직계입니다. 기본 조직계. 기본 조직계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보이는 유조직과 이제 기계 조직. 자, 요놈들이 기본 조직계를 형성하게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조직계가 모이면 기관이 되는데 기관의 종류는 또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영양기관과 그리고 생식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생식기관에는 꽃이나 열매, 말 그대로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 다음 영양기관은 뿌리, 줄기, 잎, 자, 이런 걸 영양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관들이 모여서 동물과 다르게 역시 뭐예요? 기관계는 없습니다. 기관계라고 부를 만한 그런 단계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기관이 모이면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된다.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여기 우리 기본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네 가지를 다뤄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탄수화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질, 그 다음 세 번째는 단백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핵산, 이렇게 네 가지를 다루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어요. 자, 그리고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냅니다. 알고 있죠? 그쵸? 자, 탄수화물은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에너지원으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주된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 세포벽의 구성 성분이다. 이거 뭡니까? 셀룰로스, 그치? 셀룰로스 알죠? 식물 세포벽의 구성 성분. 자, 요런 게 이용이 된다. 자,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당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당이 하나다, 단당류, 당이 두 개다, 이당류, 당이 많다, 여러 개다, 다당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단당류와 이당류는 단맛을 냅니다. 그리고 다당류는 단맛이 없어요. 자,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제 생물들은 이 단맛, 그러니까 종속 영양을 하는 이런 이제 생물들은 단맛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단맛을 좋아하죠? 자, 왜 이렇게 단맛을 좋아하게 되었을까? 자, 이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 단당류, 이당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맛을 좋아하면 어때? 이것을 찾아서 섭취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니까 단맛을 싫어해서 안 먹어. 이거 단당이랑 안 먹어. 탄수화물 안 먹어. 그러면 얘네들은 좋아하는 애들에 비해서 살아남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이렇게 단맛을 좋아해서 찾아 먹는 자, 얘네들이 진화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마 진화적으로 이런 단맛을 좋아하게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당류 볼게요. 단당류의 대표적인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자, 얘는 이제 6탄당이에요. 탄소가 6개짜리 포도당, 6탄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이성질체입니다. 과당, 얘도 역시 6탄당. 갈락토스, 얘도 역시 6탄당.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탄수화물은 모모오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갈락토스 그리고 이제 포도당은 글루코스예요. 그리고 과당은 프룩토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모오스 이렇게 끝나요. 자, 그리고 단당류에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어. 뭐냐 하면 리보스. 그쵸? 오스 역시 오스로 끝나지. 리보스가 어디 나오는 거야? 핵산 RNA를 만드는 당이 바로 리보스죠. 네, 얘도 단당류입니다. 얘는 탄소가 5개짜리 5탄당이에요. 그리고 리보스 말고 또 뭐 있어? 그치? 디옥시리보스도 있지. 디옥시리보스는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죠? 얘도 역시 탄소 5개. 이렇게 디옥시리보스 얘도 단당류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단당류가 2개 모여서 이당류를 형성합니다. 이당류 이제 종류로 첫 번째가 엿당입니다.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이 만나서 만드는 것이 엿당이에요. 그 다음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만나서 만드는 것이 설탕입니다. 그 다음에 젖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만나서 만드는 것이 이당류 젖당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당류로 가보겠습니다. 다당류는 수백 또는 수만 분자의 단당류가 결합한 것이고요. 종류로는 녹말과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얘네 3개는 모두 다 포도당이 단위체고요.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드는 다당류예요. 얘네 3개 다. 자, 이 다당류는 주로 저장의 용도로 만들어내는 다당류, 저장성 다당류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조 다당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녹말과 글리코젠은 저장성 다당류예요. 녹말과 글리코젠은 저장성이고 그 다음에 구조, 우리 셀룰로스가 뭐야? 식물 세포 벽의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당류가 바로 셀룰로스입니다.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녹말, 그리고 글리코젠, 그리고 셀룰로스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육각형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죠? 이 육각형 하나하나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됐죠? 자, 일단 녹말부터 볼게요. 녹말은 주로 식물이 저장하는 형태가 녹말이고요. 그리고 글리코젠은 동물이 주로 저장하는 형태가 글리코젠입니다. 이건 우리 이제 배운 적 있지, 그치? 생원에서도 언급을 했었어요. 식물이 저장하는 형태, 녹말, 동물이 저장하는 형태, 글리코젠. 자, 녹말부터 보면 여기 이제 보이는 아밀로스라고 하는 것과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2가지 종류가 모두 녹말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차이가 있는데 아밀로스는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렇게 쭉 늘어서는데 일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서는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있는 형태. 자,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뻗는 이런 형태가 바로 아밀로펙틴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 아밀로스, 일자로 된 가지가 없는 아밀로스와 이 아밀로펙틴,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밀로펙틴, 이 2가지 중에 뭐가 더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밀로펙틴, 얘가 가지들을 내뿜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들 가지고 있으니까 수분을 이렇게 많이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함량에 따라서 특징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찹쌀과 맵쌀을 비교해보면 어때? 찹쌀이 훨씬 더 쫀득쫀득하죠. 그쵸? 점성 있고. 자, 이 이유는 아밀로펙틴. 찹쌀에서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수분을 더 많이 머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쫀득쫀득해지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녹말에는 이렇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있다. 이 두 가지의 함량에 따라서 이런 자 특징이 정해진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두 번째 동물이 주로 저장하는 형태인 글리코젠 볼게요.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지가 있는데 이 아밀로펙틴보다도 가지가 더 많이 뻗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가 더 많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 형태가 바로 글리코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식물과 동물에서 왜 이렇게 저장하는 요 차이가 있느냐? 동물의 경우에는 어때요? 움직임이 있죠. 움직인단 말이야. 자, 움직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쓰려고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을 하나씩 끊어내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거든. 끊어내야 돼. 근데 이렇게 가지가 없는 아밀로스 같은 경우에 봐봐. 이렇게 쭉 늘어서 있으면 맨 끝에부터 하나씩 쪼개서 써야 되죠. 근데 이렇게 글리코젠처럼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뻗어 있으면 어떨까요? 말단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지. 그치? 말단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여기에 모두 다 효소들이 붙어가지고 다 잘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움직임이 있고 동물이 움직임이 있고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말단이 많이 노출되는 이런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하게 되었다. 자, 요런 이야기. 동물에서 이 글리코젠은 어디야? 간과 그리고 근육에 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글리코젠 이제 간에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그치? 이건 생원에서도 배웠다. 그죠? 그래서 간과 근육에 주로 이렇게 저장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셀룰로스입니다. 얘는 구조를 만드는 다당류라고 했는데요. 자, 셀룰로스도 역시 포도당이 모여서 만듭니다. 가지가 없고 셀룰로스가 긴 섬유 형태로 이렇게 늘어서요. 그래서 이 셀룰로스 미세 원섬유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셀룰로스 다발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미세 원섬유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셀룰로스 분자가 요거고 이 셀룰로스가 많이 모여가지고 미세 원섬유를 만들고 얘네들이 또 얽히고 설켜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드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이렇게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지 요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셀룰로스 분자가 쭉쭉쭉 있을 때 얘네들 사이에서도 셀룰로스 섬유 사이에서도 이 뭐가 일어나냐? 수소결합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이렇게 구조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 포도당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끊어내는 효소가 대부분의 생물들은 없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는 효소가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대부분의 생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도 셀룰로스 우리가 이제 섬유소라고 부르지. 자,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은 못하지만 얘를 이제 섭취하게 되면 얘가 이제 장벽을 자극하고 점액 분비를 도우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자, 이런 작용을 돕기 때문에 섬유소를 섭취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잘라서 사용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초식동물들은 어떤가 볼까? 초식동물들은 이런 풀만 먹잖아요. 근데 이 초식동물도 역시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를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야, 그럼 얘는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 자, 이 초식동물은 보통 우리 이제 모세를 예로 들어보면 위가 이제 4개가 이렇게 있죠. 자, 이 안에는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이러한 세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셀룰로스 자체를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은 극히 적어요. 거의 없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극히 적고 그렇게 한정된 이런 놈들만이 이제 분해해서 쓰는 건데 소의 위에 그런 세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이제 소가 이제 풀을 막 뜯어서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먹어서 들여보내면 여기에서 이제 세균들이 이 셀룰로스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엄청나게 증식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세김질하지. 이걸 다시 올려 보내가지고 더 씹어주고 그 다음에 수분을 더 첨가시켜서 다시 또 들여보내. 그러면 또 이제 세균들이 또 만나가지고 작용을 합니다. 그럼 세균들이 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셀룰로스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이런 다당류이다. 자, 요 내용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지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지질과 지금 밑에 보이는 중성지방, 우리가 그냥 흔히 지방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중성지방이고요. 이 지방과 지질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지질이 좀 더 상위 개념입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지질은 1g당 9kcal. 그죠? 알고 있지?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자, 이용될 수도 있고, 주로 이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에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지질의 종류 중에 이 중성지방 있잖아요. 얘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용도로 보통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훨씬 더 효율적인 거야. 적은 그램, 이제 이 그람 수가 적으면 이제 부피가 금방 적잖아.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로 지방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된다. 자,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질이 세포막의 구성성분 알고 있지? 인지질. 그 다음에 일부 호르몬의 구성성분 우리 스테로이드. 그래서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성호르몬들이 자 그런 호르몬들이고 이런 호르몬의 구성성분이다. 그 다음에 지질의 특징 유기용매 잘 녹는다.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는다. 자, 그러면 지질의 종류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중성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지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테로이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가 스테로이드. 자, 첫 번째 중성지방 볼게요.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주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하지방층 알고 있지? 자, 이런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이 중성지방의 이제 구조를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 자,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건 요 윗그림에서 보면 탄소를 3개 갖고 있는 알코올입니다. 글리세롤. 자, 그래서 이 글리세롤이 OH기를 이렇게 3개 가지고 있고요. 이 OH기마다 이제 각각 지방산이 와서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지방산이 3개의 지방산이 만나서 하나의 이 지방을 만든다. 자, 지방산이 3개이기 때문에 트리, 3개라는 뜻이죠. 자, 트리 아실그리세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트리글리세리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생원 때 그거 기억나죠? 지방을 소화시키면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지? 그게 뭐야?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가 붙어있는 요것을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리고 지방산이 3개 있다. 트리글리세리드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붙는다. 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탄소 골격이 이렇게 자 배열되어 있는 이러한 놈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끝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방산은 보통 이 탄소를 한 16개에서 18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지방산의 한 종류인 팔미트산이라고 하는 한 종류를 여기다 그려 놓은 거예요. 되시겠나요? 자, 여기 이제 글리세롤의 OH기에 자, 여기 이제 지방산이 와서 자, 여기 이제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OH기와 여기 카르복실기 사이에 자, 결합이 일어나고요. 물 한 분자가 빠집니다. 빠지면서 결합이 돼요. 자,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래? 그렇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결합이 일어나고 여기에 에스터 결합 COO 만들어진 에스터 결합 또는 에스테르 결합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되겠죠? 자, 여기 그러면 3개의 지방산이 붙어서 하나의 지방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붙는 지방산은 그러니까 지방마다 3개가 모두 다 같은 지방산일 수도 있고 2개는 같고 하나는 다를 수도 있고 3개가 모두 다 다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지방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는 이 지방산을 보면요. 모두 다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단일 결합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탄소에서 나갈 수 있는 다리가 4개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결합을 하면 남아있는 다리 2개에는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단일 결합이 있고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들어가 있어. 이런 걸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포화지방산. 그러니까 수소로 포화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포화지방산. 자, 그래서 주로 동물성 지방에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이중결합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중결합이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다리 하나를 이 탄소 사이에 결합에 썼으니까 수소가 그만큼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소로 포화가 안 됐다 해서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고요. 주로 식물성 이제 지방에서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에 이렇게 함량이 있으면 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이제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틈새가 벌어지게 돼요. 그 그림에 있는 이런 것처럼, 자, 여기 그림처럼 이건 지금 이제 인지질에 대한 거지만 여튼 요 놈은 지방산이잖아요. 자, 지방산에서 중간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긴다. 자, 그리고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중결합은 이제 시스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 결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길 때 얘네들 남은 가지가 이렇게 수소가 결합하는 이 다리가 이런 식으로 뻗는 게 시스 결합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갖는 결합이 트랜스 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시스 결합을 갖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꺾여. 다리가 이렇게 꺾이니까 지방산과 지방산 사이에 이렇게 틈새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보다 더 유동성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반면에 포화지방산은 어떻겠어요? 빽빽하게 이제 이 수소로 이렇게 들어차 있잖아. 포화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가 떨어져. 뭐였죠? 방금 뭐라 했죠? 유동성.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은 실온에서 고체 상태, 식물성 지방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식물성 지방을 보관에 용이하고 이제 유통에 용이하도록 인위적으로 고체화시키는 작업.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마가린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고체화를 인위적으로 시키는 거야. 어떻게 시키냐면 수소를 첨가해서 인위적으로 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고체화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액체보다 고체가 보관하기에도 쉽고 유통시키기에도 쉬운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포화지방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진 좋은데 이런 인위적인 과정에서 포화지방산 말고도 이제 어떤 결합이 생기냐면 트랜스 결합이 생겨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게 이중결합은 이중결합인데 원래는 이제 자연적으로는 시스 결합이 생긴다고 했잖아. 근데 트랜스 결합이 생겨버리는 거야. 트랜스 결합이 생겨버리면서 얘는 유동성이 없는 거지. 꺾이지 않고 트랜스 결합이 생기면서 이제 이 꺾이지 않고 일자로 생겨나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에서 이제 플라크 같은 것을 형성해가지고 혈관벽을 막게 되는 그러한 질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포화지방산도 이제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거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생겨나는 트랜스 지방, 이거 많이 들어봤죠?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방산과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뭐냐? 인지질. 자,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은 뭡니까?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 우리 세포막을 형성할 때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인지질이 이렇게 이중층을 형성한다라는 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쵸? 자, 바로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 요걸 하나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자, 여기 이제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은요, 글리세롤이 여기 이렇게 있고, 원래 중성지방에서는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잖아. 근데 그거 하나가 떨어져. 그럼 글리세롤에 OH가 하나가 이제 남아있겠지? 거기에 이렇게 인산기가 붙고요. 인산기에 또 다른 물질들, 다양한 물질, 여기 이제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다양한 다른 물질들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다양한 인지질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인산기에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성을 띠게 되고 얘네들은 친수성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 머리 그리고 지방산이니까 얘는 소수성 꼬리 이렇게 불렀던 거죠.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친수성 머리에다가 소수성 꼬리를 2개 가지고 있다. 지방산이 2개 달려있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부호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친수성 머리에 소수성 꼬리를 2개 달고 있는 이러한 형태. 이게 바로 인지질의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질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친수성과 소수성의 성질을 둘 다 갖는 거잖아요. 자, 얘가 이제 세포막을 형성하는 구성 성분인데 세포막을 형성할 때 자, 어떻게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얘가 이제 자, 세포다. 그러면 세포의 안쪽에도 물이 많고요. 세포의 바깥쪽에도 물이 많습니다. 모두 다 물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지질에서 소수성 꼬리는 물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 소수성 꼬리가 물을 피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모두 다 물 환경이다 보니 소수성 꼬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자, 이중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그림처럼. 자,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한다. 라는 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인지질이 친수성과 소수성이라는 2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가짐으로 해서 세포막을 형성할 때 이렇게 이중층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 되시겠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지질의 종류 중에 3번째 스테로이드 볼 거예요. 스테로이드. 자, 스테로이드는 이제 요 뒷페이지에서 볼게요. 보기 전에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거 한 번 더 보고 가죠. 중성지방의 구조는 어떠냐?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이 3개. 자, 그 다음에 인지질은 이 글리세롤 하나에다가 인산기와 또 다른 물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친수성 머리를 형성하고 소수성 꼬리가 2개, 지방산이 2개 이렇게 달려있는 구조이다. 자, 그 다음, 자, 스테로이드 볼 건데요. 자, 스테로이드는 기본 구조가 이렇게 고리 4개가 연결된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고, 자, 이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4개의 이 고리, 4개의 고리가 기본이고 여기에 어떤 물질이 와서 붙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물질들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얘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자, 이 콜레스테롤의 이제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이 지워졌네. 자, 여기에 보이는 지금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얘가 바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 고리에다가 요런 이제 물질이 첨가되면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콜레스테롤. 그리고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여기에는 성호르몬이 있고요. 성호르몬 그리고 우리의 부신 거칠 호르몬이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기에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둘 다 성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거 다 뭡니까? 부신 거칠 호르몬이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기본 구조가 고리 4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지, 그치? 자, 고리 4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결합되어 있는 자, 요러한 이제 이 작용기가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붙어 있느냐, 어떤 작용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 얘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이런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돌아와서 자,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 여기 위에부터 보면 내고리 구조고 성호르몬, 부신거체 호르몬 등의 구성 성분이다. 콜레스테롤이 있고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자,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자, 동물 세포막과 식물 세포막은 똑같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이 나겠죠? 뭐야? 지방산. 동물성 지방의 지방산은 주로 뭐라 그랬어? 포화지방산. 그치? 포화지방산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적어. 이게 빽빽하게 늘어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동물세포막을 구성하게 되면 온도가 조금 낮아지게 되면 완전히 굳어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유동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동물세포막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없네. 그래서 여기 이제 NG질 이중 중에 중간중간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체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온도가 낮아지더라도 고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동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뭐가요? 콜레스테롤이요. 그래서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동물 세포막에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식물은 어떻다 그랬어? 식물에서의 이 지방산은 뭐 포화지방산도 있지만요. 불포화지방산이 많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리가 이렇게 꺾여 있어.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하고 있어요. 자,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동물세포막의 성분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은 나빠. 우리 심혈관계에 뭐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특히 동물세포막의 이런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과한 경우에 그런 이 동맥경화나 이 뭡니까? 그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과도한 양이 필수적이라는 것.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제 소화 비만인 경우에요. 소화 비만인 경우에 이제 몸에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많이 섭취를 하기 때문에 비만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몸에 콜레스테롤이 양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콜레스테롤로 우리가 뭐 만든다고 했어요? 성호르몬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남아도는 콜레스테롤로 이 성호르몬이 과도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화비만인 경우에 성조숙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질의 세 가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 볼게요. 자, 단백질은요, 주요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뭡니까? 그쵸, 질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뭡니까? 질소를 포함하는 노폐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건 생원 때 이미 배웠잖아요. 그쵸? 자,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자, 단백질은 다양한 기능을 갖습니다. 효소나 호르몬, 항체, 그러니까 호르몬 중에서 단백질성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의 주성분이다. 우리의 물질 대사와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그리고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항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자,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은 다양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제 지금 선후 관계가 틀렸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단백질은 그러니까 다양한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구조 덕분에 그 구조에 맞는 기능을 이렇게 획득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을 텐데, 자, 구조와 기능은 항상 이렇게 이제 짝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물체를 연구할 때도 구조를 연구하고 그리고 기능을 연구해. 그리고 항상 얘네들은 짝지어져 있어.
바꿔 말하면 항상 그 기능에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진화적으로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모양,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구조와 기능은 항상 짝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고요. 우리 이제 단백질은 그만큼 구조가 중요하다. 이 얘기 하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자,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특징 볼까요? 단백질은 열이나 pH 등에 약하고요. 그러면서 단백질 입체 구조가 쉽게 변화됩니다. 구조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기능을 못 하겠지. 자, 이런 걸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하고요. 기능을 상실합니다. 구조와 기능은 짝지어져 있는데 구조가 변했어? 기능을 상실하는 거지.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자, 이 단백질을 형성하는 단위체는 뭡니까? 그렇죠. 아미노산이죠. 자, 아미노산의 종류 이제 20종류고요. 이러한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자, 그리고 각각의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아미노산 3 얘네들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자, 요거 이미 알고 있죠. 그쵸? 자, 여기 보니까 아미노산의 구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자, 중심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중심 탄소. 자, 그리고 탄소 다리 4개잖아. 한 다리에는 수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미노산이 동일해요. 그리고 한 다리에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NH2라는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다리에는 카복실기라고 하는 COOH. 그치? 자, COOH라고 하는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다리 하나 여기에 바로 알기, 곁사슬 이것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곁사슬 또는 이제 여기에 알기, 이 알이 이제 나머지 이것을 뜻하는 단어의 이제 첫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기 이렇게 부릅니다. 곁사슬. 그래서 이 곁사슬 알기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럼 뭐야? 모든 아미노산은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리고 여기 수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아미노산 1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미노산 2번이야. 자, 여기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에 여기 카복실기와 아미노산 또 하나에 이 아미노기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결합하면서 물 한 분자가 빠져.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탈수 축합 반응. 자,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결합을 합니다. 결합하면서 자, 이렇게 탄소, 산소, 그리고 질소, 여기 수소 이렇게 달고 있는 요것을 만들고요. 이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아미노산 2개가 이렇게 결합한다. 이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자, 결합할 때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난다. 물 한 분자가 빠진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은 자,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단백질의 이제 구조를 결정하는 자,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요.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당연하지.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면 다른 단백질이 되겠고 당연히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미노산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아미노산, 뭐 A, B, C, 그러니까 뭐 이제 얘는 A, B, C가 다시 이 예로 들지 말고 자, 아미노산은 뭐 예를 들면 뭐 A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4개가 들고 있어. 얘는 3개를 가지고 있어. 수가 다르면 역시 어때? 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겠지. 그지?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뭐가 될까? 지우고 자, 세 번째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순서, 배열, 서열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또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종류도 같고 수도 같다고 쳐봅시다. ABCD라는 게 있다고 쳐봐. 아미노산 ABCD가 있고요. 자, 수는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A, B, C, D 배열되어 있는 거하고 B, C, D, A 배열되어 있는 거하고 뭐 C, D, A, B 배열되어 있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겠죠? 서로 다른 단백질이 되고 얘네들은 꼬임을 형성하는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이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구조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겠지. 그지? 당연히 단백질의 종류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단백질의 구조 달라지고 각각 자신에 맞는 구조에 맞는 기능을 갖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되겠나요? 자, 이 그림에 보이는 게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지금 이제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이 아미노산의 이제 성질은 이 곁사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왜냐면 나머지 세 개는 같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곁사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소수성을 띠는 아미노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수성. 자, 그 다음에 전하를 띈 곁사슬. 전하를 띠면 이제 친수성 성질을 갖게 되고요. 전하를 띠면서 뭐 산성을 띠기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염기성을 띠는 아미노산. 자, 요렇게 다양한 성질을 갖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곁사슬에 따라서. 되겠지? 그래서 우리 뭐 많이 들어본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뭐 라이신, 히스티딘, 글루타민 뭐 이런 다양한 아미노산이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여기는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 이것을 보면 자, 효소로 사용되는 단백질도 있고요. 저장 기능을 갖는 단백질도 있고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단백질도 있고 우리 액틴 마이오신 이거 근육에서 배웠지 그치? 그래서 뭐 수축이나 운동 단백질도 있고 구조를 만드는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용체 역할을 자 이렇게 수용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여기 와서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수용체 단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수송하는 우리 통로 단백질 또는 펌프 단백질 이거 알지 그치? 수송 단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체와 같은 방어 단백질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러한 기능들을 자세히 봐봐. 뭐가 굉장히 중요해? 입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 어떤 물질과 결합해서 효소작용을 해야 돼. 이 물질과 결합해서 효소작용을 해야 하는데 입체 구조가 변해버려. 그럼 지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지. 효소 기능 못해. 수용체야. 근데 얘가 입체 구조가 변해버려. 그러면 이 물질과 결합할 수 있어? 못 결합해. 그럼 자신의 기능이 변하는 거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단백질의 내용까지 있고요. 자, 네 번째 핵산. 요거 이제 마지막 핵산까지만 할 겁니다. 자, 핵산, 핵에 들어있는 산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핵산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DNA를 만드는 당이 뭐더라? 디옥시리보스. 그치? 자, 디옥시리보스, 그러니까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익 엑시드 핵산이라는 게 NA예요. 그 다음에 얘는 리보스를 사용하잖아. 리보스. 그래서 얘는 리보핵산 해가지고 RN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NA, RNA가 자 요런 뜻으로 이름이 져진 거고 핵산이다. 자,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가지고 있고요. 염기의 질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산기 달고 있지? 자, 인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산의 기능,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죠. 그 다음에 우리 RNA는 전달하고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자, 핵산의 기본단위 뭐더라? 뉴클레오타이드 보면 어떻게 결합돼 있지? 그렇죠.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의 비율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가 결합되어 있으면 누구다? DNA다. 그 다음에 이 당이 리보스다. 그러면 RNA다. 자, RNA와 DNA 차이 보면 디옥시가 산소가 D 하나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당에서 여기 OH가 있는데 여기
뭐야 여기 이제 산소가 하나 없으면서 H가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기는 이렇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DNA의 경우에 이제 염기의 종류가 네 종류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고요. 염기를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 RNA 같은 경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같은데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RNA는 염기가 이렇게 A, G, C, U라고 하는 네 가지의 염기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의 DNA는요, 이렇게 이중나선을 형성합니다. 이중나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가져요? 그렇죠. A는 T와 G는 C와 상부적인 염기 결합을 하게 되죠. 그리고 A와 T 사이에는 이 수소결합으로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는 건데, 수소결합이 두 개의 수소결합이 생기고요. G와 C에는 세 개의 수소결합이 생깁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유전 단원을 다시 배울 때 또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AT 사이에는 2개, GC 사이에는 3개의 수소결합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DNA에 GC 함량이 많다. GC 함량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삼중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탄탄한 자, 그런 결합력이 더 센 그러한 DNA가 됩니다. 자, 우리의 RNA는 자,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는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죠. 우리 DNA는 이중 가닥, 그리고 이 RNA는 단일 가닥으로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가닥과 이중 가닥을 비교해봐. 뭐가 더 안정적이야? DNA가 안정적이지?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자, 물질로서 DNA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진화적으로 이제 태초의 생명체는 아마도 이제 RNA를 유전물질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진화적으로 더 안정한 DNA로 다 이렇게 넘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생명체는 유전 정보를 DNA에 자 저장합니다. 되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완전한 뭐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생명체와 이제 그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이 사이 경계에 있는 거지 바이러스는, 그치? 그래서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는 뭐 DNA를 핵산으로 갖는 것도 있고 RNA를 핵산으로 갖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중나선 단일 가닥. 이제 얘는 나선이라기보다는 이제 단일 가닥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이제 나선을 형성하니까 이중나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얘는 단일과 이중이라는 차이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자, 여기에 보면 얘는 OH고 얘는 H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OH기가 반응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응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과 막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역시 또 누가 안정해. OH 달고 있는 RNA보다 H 달고 있는 DNA가 훨씬 안정하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로서 더욱더 적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요 그림인데 요 그림은 내가 여러분 1학년 때도 보여줬던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보면 여기 이제 오탄당,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자, 인산기를 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질소 염기를 달고 있지. 그치? 자, 이 오탄당 종류의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가 있고, 여기 이 1번, 2번, 3번 이거는 탄소의 번호거든요. 그래서 얘는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가 4번 탄소. 그리고 이제 오각형인데 이쪽에는 탄소가 아니고 산소가 들어있고요. 5번 탄소는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3번 탄소는 여기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의 차이를 보면 2번 탄소에 OH기를 달고 있는 게 리보스고 2번 탄소에서 산소가 빠져가지고 H를 달고 있는 게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탄소의 번호, 당에 있는 탄소의 번호에 따라 얘는 5번 탄소였고 얘는 3번 탄소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5', 3' 해가지고 이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모여서 이제 헥산,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잖아요. 자, 그럴 때에 이제 방향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5', 3' 이런 이야기를 할 거거든. 이거 나중에 유전 단원 가서 또 배울 거예요. 그때 이제 5', 3'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이 탄소의 번호다라는 거. 지금은 몰라도 되고 그 유전할 때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염기의 종류. 자, 염기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염기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아데닌과 구아닌은 이렇게 고리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커요. 고리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과 타이민. 타이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사이토신과 타이민 얘네들은 고리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RNA에 들어있는 염기인 유라실은 고리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 아데닌과 타이민이 짝이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짝이야. 그러니까 항상 고리 두 개짜리가 오면 고리 한 개짜리가 짝인 거야. 그러니까 DNA가 이렇게 형성될 때 한쪽에 두 개짜리가 있으면 그 짝꿍은 항상 한 개짜리 이 고리를 가진 거니까 요 너비가 항상 어떻게 써? 일정하겠지. 그쵸. 그래서 항상 이 짝꿍이 만들어진 데에도 자, 요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리 두 개짜리와 한 개짜리가 짝꿍이라는 거. 그래서 아데닌,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 자, 요렇게 이제 짝꿍이다. 자, 그리고 이제 크기가 큰 요런 고리 두 개짜리 아데닌과 구아닌을 퓨린 계열 염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리 한 개짜리 염기들은 피리미딘 계열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레미 조그만 거. 자, 이런 뜻으로 기억하면 좋고 그래서 여기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얘네들은 고리가 하나다. 그 다음에 아데닌과 구아닌은 고리가 두 개다. 그래서 항상 고리 두 개짜리가 오면 한 개짜리가 그 짝꿍으로 오는 것이다. 상부적 결합을 할 때. 자, 요런 이제 법칙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헥산에 대한 요 구조와 그 다음에 뭐 반응성 이야기, 안정성 이야기 자, 요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